시간 봐가면서 해야지. 자, 고소의 포기 갈게요. 교재 57페이지. 고소 취소하고 포기. 다른 점은 고소 취소는 고소했다가 그만두는 걸 말하고, 고소 포기는 처음부터 아예 고소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포기하고 포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포기는 미리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적극적 의사 표시만을 포기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포기라고 말하진 않아요, 법에서는. 그래서 권리 행사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소극적 의사 표시는 불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의 용어 사용하고 다른데, 시험을 보러 가지 않는다. 시험 나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포기라고 말하고, 시험장에 안 가는 거 있죠. 안 가는 거. 시험장에 안 가는 것.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포기라고 말하잖아. 그지? 포기라고 말하는데 법에서는 포기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불행사라고 그래. 불행사.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구나. 이거 포기는 대부분 인정 안 합니다. 법에 명문규정에 없는 나는 인정 안 하는데, 불행사는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인정해요. 그게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는 자기가 행사 안 하고 그 사람의 의사에 맡겨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불행사는 항상 인정하되, 포기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고소권을 미리 포기하는 걸 허용하겠는가 이건데, 요 예를 알면 금방 이해가 돼요. 조폭이 옛날에 그 강간죄가 친고죄 했을 때 강간을 하고 풀어주면서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내가 너 풀어줄 텐데 네 가가지고 나를 고소하면은 내가 어떡하냐? 너 고소하지 않겠다는 고소 포기를 쓰라. 그럼 내가 풀어줄게 이래요. 그래서 일단 여대생이 풀려나려고 고소 포기해서 썼어. 그러면 나중에 고소장을 내면 이게 유효일까 무효일까? 만약에 고소포기학서가 유효하다면 고소장은 무효가 돼버리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소포기학서가 이게 무효라고 해야 됩니다. 무효, 효력이 없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은 판례가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오지만 공법상의 권리임으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판례에다가 별표 한두 개 넣으세요.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문장이 있는데 책에 거기 64페이지에 또 옛날 걸 이야기한다. 그 57페이지에 가로 5번 고소 포기. 일단 의의부터 조심해서 보세요. 고소 포기의 고소 또는 고소권의 포기란 친고죄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불행사는 구별하고요. 방가로 2번 인정 여부에 동그라미 2번에만 줄 쭉 쳐. 그러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므로 사적 처분에 허용될 수 없고, 고소권을 포기시키기 위한 폐단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는 소속설이 판례이다. 폐단은 무슨 폐단이야? 협박을 하는 폐단이 있단 말이야. 고소권 포기시키려고 고소 포기해서 써야 풀어줄게 라고 하는 이런 협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뒤에 판례 별표 한두 개 놓고 바로 요거죠. 노랗게 된 거 빨리 줄 치세요. 피해자 고소권은 형사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특히 명문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자유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논리입니다.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고 자유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해두세요. 다 읽지 말고. 그 다음에 주의에 보면 주의 2번 봐봐봐. 주의 2번에 특히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고소할 수 없다. 맞나 틀리나 이러면 이 말은 요 의사를 먼저 알아야 되죠.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 이게 뭐야? 이게 고소 취소야 고소 포기야? 고소 포기죠, 그죠? 고소 포기 해봐야 고소 포기는 효력이 없으니까 고소권 행사하지 않는다고 고소 포기 해봐야 고소할 수 있는 거죠. 고소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고소효력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파트, 마지막에 힘든 파트가 나와요. 고소효력. 이거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결론만 알고 있으면 조금만 지나버리면 그냥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래서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형사소송법을 끝까지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알고 접근하게 되면 매우 쉽습니다. 아주 쉽게 되고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특히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효력 부분이 시험에 많이 안 나왔습니다. 나올 게 많은데 그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에요. 자, 그걸 설명하기 전에 친고죄가 갖는 문제점부터 다시 한번 볼까? 친고죄 문제점? 친고죄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제멋대로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막기 위한 게 있는데, 참, 그거 하기 전에 형사법 대원칙을 먼저 봐야 되겠어요. 이 그림 있잖아요. 지금 할 그림을 강의 노트 18페이지 그려져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해요. 강의 노트 18페이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형사소송법 대원칙. 형사법 대원칙이 이런 겁니다. A라는 놈, B라는 놈, C라는 놈이 세 놈이 공모를 해가지고 농협을 틀었어. 농협 강도를 공모해서 농협을 틀었습니다. 그러면 세 놈이 따로따로 한 보따리씩 챙겨간 거예요. 이게 딸배기죠. 그래서 A가 세 놈이 훔친 거 이렇게 분바이를 해가지고 분별해가 들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보면 또는 뭐 신문에야 농협 강도 사건, 3인조 농협 강도 사건은 나오겠지만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이게 한 개 사건이 아니에요. 신문기사에는 한 개 사건으로 나오겠지만 형사소송법 법적으로 취급될 때는 세 개의 사건이 돼요. A의 강도 사건, B의 강도 사건, C의 강도 사건, 세 개의 사건이 되고 이게 별개의 사건으로서 관련 사건이 될 뿐이에요. 법적으로는 세 개의 사건은 따로따로 취급해. 그래서 검사가 C만 기소할 수 있고 A만 기소할 수 있고 B만 기소하고 따로 기소할 수도 있고 A만 기소하고 B, C 봐주고요. C만 기소하고 A, B 봐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검사 마음이 달려져 있어. 그래서 이게 주관적 가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주관적 가분, 인적 가분이죠. 주관이란 말, 사람마다 주관이 있으니까, 자기 관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면 돼요. 형사법 통틀어서 같은 용어로 쓰는데, 형법에서는 주관,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의 내심, 마음속을 가리켜요. 내심, 인식, 이런 내심들을 가리키는데, 형사법에서 주관, 그러면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면 각각 따로 취급해요. 그런데 이 하나의 사건 있잖아. 하나의 보따리, 이거 하나의 사건 보따리. 이 C의 한 사건 보따리는 나누지 않습니다. 원칙이. 객관적 불가분을 그래요. 객관적 불가분. 가분이라는 말이 한자로 쓰면 가능할까 나눌 뿐이죠.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분은 나누는 것이 가능하지 않죠. 불가분. 사람의 몸은, 내 몸은 나눌 수 없지, 그지? 그 나하고 내 마누라하고는 뭐 일침동체다 했지만 나눌 수 있지. 사람이니까 별개죠, 그죠?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사건은 여러 사람이 등장하면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나눈다. 이 표현이 주관적 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 사람마다 따로 취급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책임지지 않거든. 그지? 개인 책임, 그다음 과실 있는 사람만 책임지지 과실 없는 다른 사람까지 책임지지 않아요. 연좌제 연대 책임의 원리가 폐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사람이 등장하면 따로따로 취급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본 거 피해자 여러 명이면 한 사람이 고소기간이 지났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 고소기간이 경과돼서 효력이 소멸됐더라도 다른 사람 고소는 영향 안 미친다고 봤잖아. 그지? 다른 사람은 계속 고소할 수 있다고 봤죠. 그 원리가 여기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객관적 불가분은 요거 한 개 사건, 요게 농협 강도 뭐 1억 강도 사건이었는데 농협 틀면 1억밖에 안 나오나? 그 중에 1천만 원짜리 강도였는데 검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절대로 기소하면 1억 강도 사건, 한 개 사건 전부 다가 기소된 걸로 쳐요. 일단
그래서 그걸로는 한 개의 사건을 한 개의 단으로, 한 개의 묶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다 기소한 걸로 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사건 일부만 따로 나누지 않는다는 원리예요. 한 개의 사건 일부만 기소가 되면 한 개의 사건 전부 다 기소된 걸로 친다고 일단. 그렇지만 법원 판사가 재판해야 되는 거는 검사가 기소한 거 1천만 원만 재판하긴 해야 되죠. 무슨 원리 때문에? 불고불리 원칙 때문에 검사 기소한 것만 재판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건 이제 그 안에 다른 원리가 적용된 거고요. 일단 다 1억 강도로 다 기소된 걸로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마음을 바꿔서 1억 강도로 재판을 원하면 공소함을 바꾸면 돼요. 그 기소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관적 가분, 객관적 불가분이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이 원칙을 아시고, 이거는 뭐 예외가 있긴 있지만 형사법 전체를 관통해요. 일제 일부만 고소하면 일제 전부 다 고소된 걸로 되고요. 일제 일부만 기소하면 일제 전부 기소된 걸로 되고요. 일제 일부만 상소하면 일제 전부 상소된 걸로 됩니다. 일제 일부만 확정 판결이 나면 일제 전부 기판력이 있어서 그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게 돼요. 그런 원리는 다 똑같이 적용돼요. 자, 그러면 이게 고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보죠. 고소의 효력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소불가능 원칙인데, 고소불가능은 객관적 불가능, 주관적 불가능 둘 다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야 하니까 역시 적당한 예를 못 찾아서 옛날 예를 그대로 써먹고 있는데, 옛날에 강간죄는 친고죄였어요. 구강간죄. 근데 피해자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은 차마 말 못하고 맞았다는 말만 해요. 그래서 폭행죄로만 고소를 합니다. 고소하더라도 그 실제 강간까지 이루어졌다면 강간 부분까지 고소된 걸로 쳐줘요. 이게 객관적 불가분이야. 고소 불가분, 객관적 불가분. 그리고 강간 고소 취소했으면 폭행죄로도 재판을 못하게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속에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입니다. 일제 일부만 고소하더라도 일제 전부 고소된 걸로 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관적 불가분은 ABC 세 놈에서 요놈이 정범이고 요놈이 교사범, 요놈이 방조범인데 피해자 갑이 정범 A에게만 고소하더라도 이 고소 효력이 B, C까지 미친다. 이게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이에요. 근데 아까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주관적 가분이 대원칙으로 했어, 주관적 불가분이 대원칙으로 했어? 주관적으로는 가분이 대원칙으로 했죠, 그죠? 따로따로 취급한다고 그랬잖아. A 따로, B 따로, C 따로 취급하는데 이 경우는 왜 주관적 불가분으로 그럴까? 피해자가 A만 고소하더라도 이 고소 효력이 B까지 미치고 C까지 미치고, 고소 취소하게 되면 고소 취소율이 B, C도 다 미쳐서 다 처벌 못하게 왜 이렇게 만드느냐? 왜 이렇게 만드느냐? 바로 친고죄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고죄 문제점. 친고죄가 갖는 문제점이 뭐라 그랬어요? 처벌할까 말까를 피해자에게 맡긴 게 친고죄인데, 맡겨놓고 보니까 피해자가 지멋대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뭐 몇십 년 있다가 다른 사람 다 그 사건을 잊어버렸는데 뒤늦게 와서 저 새끼가 옛날에 나 이래서 해서 처벌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이거 인정 안 한다 그랬죠, 그죠? 피해자 지멋대로 한 거. 그리고 고소 어떤 날은 고소했다가 뭐 돈 받았다 고소 취소했다가 저 새끼 돈 안 주니까 다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이거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번 고소해도 취소하면 다시 고소 못 한다고 그랬고, 마찬가지. 어떤 날은 저 새끼 강간죄로 처벌해달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 날은 뭐 폭행죄로 처벌해달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 날 딱 울고 보며 와서 돈 안 준다 그래서 강간죄 처벌해달라고 그랬다가 어떤 날은 A를 처벌해라, 어떤 날은 B를 처벌해라, 어떤 날 C를 처벌해라, 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막교해서 이런 불가분의 원칙을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해자는 이 범죄로 처벌할까 말까 그것만 결정해라. 세 놈 중에 어느 놈을 처벌할 건지 그건 네가 결정하지 마라. 세 놈들을 다 처벌할지 말지만 너희들이 결정해라. 피해자 네가 결정하라, 이런 의미예요. 강간한 놈 처벌할까 말까만 결정해라. 이 강간 모욕죄를 저지른 세 놈을 다 처벌할까 말까만 피해자 내가 결정하고, 어느 범위까지 처벌할지는 검사가 결정한다. 그래서 뭐 다 고소하든 일부 고소하든 검사는 자기 마음대로 기소할 수 있어요. 일제 일부만 기소할 수 있고 일제 전부 기소할 수 있고, 일제 일부만 기소하더라도 전부 기소된 걸로 치는 원리가 있을 뿐이고, 또
피해자가 3명 다 고소하더라도 검사는 봐가지고 A가 제일 나쁜 놈이라서 A만 계속 B씨는 기소유예를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검사 마음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고소를 하면 미치는 범위는 일제 전부 공범 전부에 미친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지멋대로 그 처벌 범위를 정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게 고소 불가분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자, 그래서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한죄 일부만 고소하더라도 그 고소율이 일제 전부에 미친다라는 원리인데 형사법상 대원칙 그대로 적용된 거죠. 객관적 불가분도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형사법은 이런 규정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없더라도 이론상 인정되는 거고요. 그 어떤 이론이냐면 처벌 범위는 피해자에게 맡기지 않겠다라는 이론이고, 즉 한 개 사건은 한 개 단위로 한 개 묶음으로 취급하겠다는 이 논리가 고소 부분에 적용됐기 때문에 적용돼요. 그래서 고소분에 적용되면 고소불가분, 공소에 적용되면 공소불가분, 상소에 적용되면 상소불가분, 기판력에 적용되면 기판력 객관적 범위 이론 그렇게 돼요. 한 개 사건 한 개 단위로 취급한다는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고소불가분은 한 개 사건이면 적용돼요. 여러 개 사건이면 폭행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쭉 있으면 한 사건에 대한 고소는 다른 사건에 안 미칩니다. 한 개 사건 일부에 대해서 고소만 한 개 사건 전부에 미친다 뿐이고요. 그래서 일제에만 적용됩니다. 일제. 그래서 일제가 뭔지 이런 것들이 전제 지식에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조금 깊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주관적 불가분은 형사법의 대원칙에 대한 예외 원칙입니다.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친고죄 갖는 문제점 때문에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다룬다는 것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서 통째로 따로따로 다루지 않고 통째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있어. 233조에 명문규정이 만든 이유가 처벌범위는 피해자에게 맡기지 않겠다라는 논리가 적용된 거고요. 공범고소는 똑같이 판단하는 원리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고소의 객관적 원칙은 한 개 사건 한 개 단위로 다룬다는 원리가 적용됐기 때문에 일죄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고죄만 적용돼요. 친고죄만. 근데 일죄 일부가 친고죄고 일죄 일부가 비친고죄일 때 일죄 일부 부분만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뿐이고, 한죄가 전부 친고죄고 한죄가 전부 다 친고죄가 아니다 했을 때에 한죄 전부 다가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한 개 전부의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고죄 일부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뭐 구속을 하거나 간에 한죄 전부 다 신고되고 고소된 걸로 되고 뭐 기소된 걸로 치는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죠. 그래서 일제만 원칙적으로 적용되고요. 수재는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여러 죄일 경우는 적용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소 주관적 불가능 원칙은 이거는 친고죄만 적용되고요. 친고죄뿐만 적용되고, 즉시고와 반환사 부분 적용 안 돼요.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즉시고와 반환사 부분죄도 이 피해자 의사를 굉장히 존중하는데, 이건 피해자 의사를 너무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그 고소불가분죄를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친고죄 고소하고 즉시고발 반환사불벌죄는 다 똑같이 가요. 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즉시고발 없이 공소지기하면 공사 판결 받아요. 반환사불벌죄 처벌 불허 의사 표시되면 공사 판결 받죠. 그다음 셋 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친고죄 고소나 즉시고발이나 반환사불벌죄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번 고소했다 취소하면 다시 고소 못하는 건 원리가 똑같아요. 뭐 친고죄 고소든 즉시고발이든 반환사불벌죄 처벌 불허 의사 표시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관적 불가분 원칙만큼만은 친고죄는 적용되고 즉시고발 반환사불벌죄는 적용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원리 때문에요. 고소불가분 원칙을 왜 만들었다 그랬죠? 피해자가 지멋대로 하는 거, 요거 꼴을 못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소불가분칙을 적용하면 피해자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요 원리를 알면 돼. 고소불가능 원칙을 적용하는 게 피해자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만약에 고소불가능 원칙을 적용을 안 하면 A한테 100만 원 받고 고소 취소해 주잖아요. 그러면 B씨도 다 고소 취소된 걸로 될 거니까 B씨는 돈 안 갖고 오겠죠. 공범죄 한 사람한테만 100만 원 배상을 받아버리면, 그지? 그래서 고소불가능죄를 적용 안 하면 따로따로 취급해야 되니까 B도 100만 원 갖고 와야 취소할 거고 C도 100만 원 갖고 와야 취소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고소 불가능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한테 불리합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이 즉시고발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 의사를 더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불가능 원칙 적용 안 한 것이 피해자한테 유리합니다.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소불가능 원칙을 적용 안 하는 거죠. 즉시고발의 경우에 즉시고발하는 주체가 즉시고발은 거의 행정청에서 하는 고발을 보시면 돼요. 행정기관이 하는 고발. 우리 판례상 뭐 공정위가 한다, 그다음에 관세 뭐 청장이 한다, 뭐 이런 거 행정기관이 하는 고발은 다 즉시고발인데 행정기관이 도대체 국제적으로 누구를 고발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정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 고발하더라도 그 고발이 다른 사람한테 안 미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반의사 불벌죄는 반의사 불벌죄 좀 따뜻하겠는데 그 친고죄하고 반의사 불벌죄하고 원래 같은 범죄. 그래서 그 입법 경과를 보면 둘 다 처음에 친고죄로 입법을 하려고 그랬어요. 친고죄. 모욕죄든 뭐든 다 친고죄로 입법을 하고 폭행 협박 이런 것도 폭행 협박이나 또는 명예훼손 같은 이런 것도 친고죄로 입법을 하려고 했는데 입법 과정에서 좀 똑똑한 학자가 지적을 했어요. 아니 이런 것들을 친고죄로 하면 피해자가 겁이 나서 과연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조폭들이 하니까. 조폭들이 폭행 협박 많이 하잖아. 근데 이 조폭들이 폭행 협박을 해놓은 것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면 겁이 나서 아무도 고소를 안 할 거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은 고소 없더라도 일단 처벌하되 피해자가 충분히 배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이런 범죄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을 만든 거죠.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친고죄로 입법된 것보다 이 반의사 불벌죄로 입법된 게 훨씬 죄가 무거운 사건이에요. 죄질이 중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고소불가능 원칙 적용 안 하는 것이 피해자한테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조폭들한테 그 일일이 다 배상을 받아야지만 고소 취소해 주면 되니까 그런 원리 때문에 적용을 안 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여태까지 전제가 고소의 객관적, 주관적 다 친고죄 정도로 즉시고발 반의사 불벌죄 적용 안 된다 그랬는데 고소 객관적 불가능 원칙은 즉시고발 반의사 불벌죄 사실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한 개 사건 전부 다가 즉시고발이고 한 개 사건 전부 다가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에 한 개 사건 일부만 고발하더라도 한 개 사건 전부 고발된 걸로 치겠죠. 한 개 사건 일부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한 개 사건 전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된 거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개 사건 한 개 원리가 적용된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적용되는데 이제 문제가 객관적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 형사법에 둘 중에 규정이 있는 게 어느 거라 그랬죠? 객관적 불가분, 주관적 불가분? 요만 명문 규정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고소 불가분이라고 나오면 이걸 가리키는 거 보시면 돼요. 주관적 불가분에 따라서 푸시면 됩니다.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문제 낼 때 앞에 객관적 불가분 원칙이라고 표시를 해줘요.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걸로 푸셔야 돼요. 주관적 불가분. 그래서 즉시고발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 불가분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관적 불가분 원칙 적용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고 즉시고발 반의사 불벌죄도 고소의 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할 때 객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때는 그래서 뭐 객관적 문제 풀 때는 뭐 그걸 가리면 되겠고. 자, 책을 가보십시다. 객관적 불가분 원칙. 또 옛날 걸 부르려 그래. 59페이지. 59페이지. 의부터 줄 하나 쭉 치고, 요 노랗게 된 거. 한개 범죄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전부 고소된 걸로 또는 전부 고소 취소된 걸로 친다라는 거죠.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뭐 제도의 취지, 한 개의 사건에 적용되기 위한 겁니다. 자, 적용 범위 봐봐요. 바로 고소 객관적 불가 원칙은 소송상 한 개 사건은 불가분죄로 취고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므로 일죄만 적용된다. 줄쳐놔봐. 일죄만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책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단순 일죄, 동그라미 2번 과형성 일죄, 동그라미 3번 수의적에 나오는데 이게 형법 지식이 필요해요. 형법 지식. 형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형법 총론 끝에 가면 죄수로 나오고 형벌로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건데 그거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 끝나지도 않을 거니까 자 미리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형법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렵고 초보자가 그냥 혼자 책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의 수, 죄의 넘버, 죄의 수를 판단하는 문제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한 개 행위를 해서 한 개를 죄를 저질렀을 때의 일죄라 그래요. 한 사람이 한 개 행위를 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돌 하나를 던져서 한 사람의 대갈통을 깨요. 그러면 일죄죠. 그죠? 그런 게 단순 일죄야. 수죄는 돌 하나 던져서 한 사람은 대갈통 깨고 두 번째 돌 잡아서 차유를 깨고 세 번째 돌 던져서 소 대갈통을 깨고 뭐 이런 거 여러 개 죄죠. 그래서 이 수죄를 여러 죄를 수죄를 그래요. 여러 사람을 아까 수인으로 불렀잖아. 수인. 수가 여러 사람 여러 수죄 수인. 그러면 단순 일죄는 한 개 행위로 한 개 죄를 저지른 거고 수죄는 하나의 행위로서 한 개 죄, 또 다른 행위로서 한 개 죄, 또 다른 행위로서 한 개 죄를 저지른 경우죠. 그러면 상해죄, 손괴죄, 폭행죄 이런 죄가 경쟁이 붙어 있죠. 그래서 경합범이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를 목표로 여러 행위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럴 때 경합이라고 부른다고. 경쟁이 붙어 있다. 경합범. 경합범 그러면 수죄, 여러 죄를 말하고요. 이죄는 같은 죄야, 다른 죄야? 다른 죄지, 그지? 같은 사건이 별개 사건이야? 별개 사건입니다. 별개 사건이라면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해?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해? 동일성 없다, 그지? 동일성 없어.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단순 일죄는 한 개 행위로 한 개 죄를 저지르니까 일부만 기소하더라도 전부 기소된 걸로 되고 일부만 고소하더라도 전부 고소된 걸로 친다 그랬죠. 이거는 동일성이 있어요. 같은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고소 불가 원칙은 요죄에 대해만 고소하면 요죄도 고소된 걸로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지? 별개의 사건이니까 따로따로 치고 합니다. 동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죄만 고소 불가 원칙 적용되고 수죄, 경합범에는 적용 안 된다. 이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형법에 복잡한 게 있습니다. 복잡한 게 바로 이제 돌은 하나를 던졌는데 돌 하나가 날아가면서 차 유리창을 깨고 운전하고 있던 사람의 대갈통도 깼어요. 그럼 돌은 하나지만 발생된 죄는 두 개죠. 손괴죄하고 상해죄하고 두 개예요. 그러면 이걸 일죄로 치고 될지 수죄로 치고 할지가 문제인데 우리 형법은 일단 이걸 수죄로 봅니다. 발생한 죄가 여러 죄니까 수죄지만 그러면 돌을 두 개 던져서 대갈통도 깨고 차유도 깼고 한 거하고 한 개 던져서 대갈통을 깨고 차유도 깬 거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죠. 그죠? 돌을 하나를 던졌다 발생한 게 여러 개니까. 그래서 우리 형법 40조가 발생한 죄는 수죄지만 이걸 두 번 처벌하지 않습니다. 두 개 행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한 번만 처벌하고 말죠. 가장 중한 죄 정한 형으로 한 번만 처벌하고 말해요. 그래서 요거는 상해죄가 더 중하겠지, 그지? 그래서 상해죄를 한 번 처벌하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과형상일죄를 부르죠. 과형상일죄, 형벌을 과하는 데서 일죄, 다른 말로는 처벌상 또는 처분상일죄라고도 해요. 옆에 쓰나봐. 형법할 때 아마 알 거예요. 과형상일죄 또는 처벌상일죄. 실제로 수죄라는 얘기지. 전제가 깔려져 있지. 실제로는 수죄지만 형벌을 가하는 데 있어서 일죄. 때릴 때 처벌상 일죄이고 이죄하고 이죄도 경합관계입니다. 경합범이죠. 경합범이지만 형이 한 번만 처벌되고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고 마니까 상상 쪽에서만 관념 속에서만 경합되죠. 그래서 이거를 상상적 경합범 또는 관념상 경합범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강의 노트에 쓰나 이게 형법에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얘기인지 미리 공부하면 좋지.
가이노트 19페이지에 넣어놨잖아. 가이노트 19페이지 그 그림을. 그래서 과형상 일제 밑에는 처벌상 일제, 상상의 경합 밑에는 관형상 경합형으로 써놓고, 이제 수재하고 비교해봐요. 수재는 수개행위로 수개죄를 저지른 거고, 이거는 한개행위로 수개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과형사 일제를 상사적 경합법, 수재를 경합법 또는 비교할 때 실체적 경합법으로 그러고요. 형법할 때 형법 쌤은 아마 이거 요약해서 말할 거예요. 상경실경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상사적 경합법, 실체적 경합법, 상경실경. 나는 뭐 그런 말 하기 싫어요. 약자 따기를 상경실경. 자, 그래서 이제 고소불가원 할 때 이 정도만 보면 되는데 미리 봐두죠. 하나 더 있어요. 실제로 수재예요. 실제 하나의 한 개 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실제로 수재들인데 이거를 먹고서 한 개 죄로 취급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 편의점 알바가 퇴근할 때마다 한 1년 근무했는데 퇴근할 때마다 담배 한 보루씩 들고 가. 그러면 한 검찰할 때마다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6년 이하. 근데 300일에서 300번 절대했으니까 1년에 저지른 범죄가 법정형으로 치면 368, 180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순형식적으로 말하게 되면 너무 형이 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 싸서 묶어서 한 개 범죄로 처벌하고 맙니다. 징역 8년형으로 1800년으로 처벌하지 않고, 그래서 상습절도범으로 한 개의 형으로 처벌하고 말죠. 그게 쌀포 묶을괄을 그래요. 쌀포 묶을괄. 많이 쓰지. 포대기, 포장지 이런 게 쌀포잖아. 그다음 괄, 묶을괄, 괄호, 묶는 호란 말이에요. 괄호, 관략근, 비슷하나? 예, 관략근, 묶는 걸 말합니다. 포괄일제. 그래서 포괄일제는 실제로는 수재에 가까운데 일제로 취급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형법에서 포괄일제 종류를 그 형법론에서 하겠는데, 한 5가지가 있어요. 계속법, 뭐 직업법, 영업법, 뭐 결련법, 뭐 이런 게 있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일단 3개만 알고 가세요. 계속법, 영업법, 상습법. 이걸 2개를 또 구별하자면 일반 그 포괄일제하고 상습법, 포괄일제 이렇게 2개 나눠도 돼요. 계속법 대표적인 것이 강금죄죠. 아버지를 정신병원에다 가둬버려요. 그러면 강금죄, 하루 강금, 이틀 강금, 3금 계속 강금 되는데 쭉 계속 강금이 되는 거죠. 영업법 무면허 의료를 생각하면 돼요. 무면허 의료, 하루 무면허 의료 하나, 이틀 하나, 3일 하나, 쭉 하나, 한 개의 무면허 의료가 됩니다. 상습법 절도죠. 상습절도, 상습절도, 상습 뭐 강도 한 서너 개 있죠. 이런 게 포괄일제다라고 보고, 일제면 고소불가면 적용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고소하도록 전부 고소된 거고, 이 부분만 고소하도록 전부 고소된 거고, 이 부분만 고소하도록도 전부 고소된 걸로 쳐요. 일제는. 근데 수재는 그런 게 적용 안 된다.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과형사일제입니다. 이게 조금 문제를 일으키죠. 그걸 봐보자. 과형사일제, 상상적 경합범위로 하는 건데,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할 때죠.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일으켰을 때인데, 이것도 일제니까 고소불가분이 적용되잖아요. 그죠? 근데 적용이 되려면 하나로 저지른 죄가 둘 다 친고죄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같은 피해자이지만 고소불가분 적용한 게 적용이 돼요. A가 요죄에 대해서만 고소하더라도 이죄까지 고소된 걸 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친고죄는 아니거나 피해자가 다르다 그러면 고소불가분 적용 안 돼요. 피해자마다 고소할지를 정해야 되고, 하나가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불가분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친고죄 부분만 고소불가분이 적용이 됩니다. 자, 뭐 그런 정도만 보고, 얘가 이거 다 성범죄가 돼서 다 없어져서, 그래서 이거 객관적 불가분은 얘를 만들기 어려워서 문제가 지금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들 참고에 쭉 넣어놨어요. 옛날 얘기를. 참고해 놓고, 세 책에는 다 빼버렸다. 뭐 볼 필요도 없다 싶어서, 요 책에는 그 참고 부분도 다 뺐어요. 그래서 그 결론들만 보세요. 주의 파트 이런 것도 봐봐. 59페이지. 일반 단순일제 예외적으로 이유 없이 적용된다. 동아리 과형사일제,
각본의 모든 친구죄 피해자 같을 때 적용되나 피해자 다를 때 적용되지 않고 일반인 친구죄 때도 마찬가지로 미치는다. 그 주위에 별표 하나에 넣으세요. 하나의 문서로 갑을 병을 모두 모욕하는 경우 여기 이제 상산적 경합이죠. 하나의 문서로 갑, 뭐 개새끼, 을, 소새끼, 병, 쥐새끼 이렇게 모욕하더라도 갑의 고소는 을, 병의 모욕에 대해 효력이 있다 그러면 틀려요. 피해자마다 따로따로 정하고 고소기간도 따로따로 정해지지. 주관적 가문으로 그랬잖아. 그 원리가 여기 적용됩니다. 수재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근데 참고도 별표는 참고. 즉시 고발의 경우도 고소의 객관적 관점은 항상 적용되는 판례가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고발의 경우에 다시 나오고 그 판례가. 자, 그 다음에 시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주관적 불가능을 그랬죠. 60페이지. 주관적 불가능. 주관적 불가능에다가 별표 한 4개 나오세요. 이게 출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자, 응인은 요거죠. 공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도 효력이 미친다. 즉 고소된 걸로 친다. 또는 고소 취소된 걸로 친다라는 거죠. 인정하는 이유는 고소권자가 지멋대로 한 걸 막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 이적 공범과 형법 각지상의 공범, 필요적 공범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도 아직도 형법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이 총칙상 공범 이러면 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교사범 방조범을 말하는 거죠. 교사범 방조범. 이게 총칙상 공범이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범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을 교사범, 정범이, 방조범이 자기 의사에 따라 가담했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임의에 따라 가담했기 때문에 임의적 공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범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취소를 하게 되면 교사범, 방조범, 정범에도 고소나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고 필요적 공범, 형법 각칙상의 공범이 있는데 지금 뭐 없어졌죠. 증거적인 공범이 없어졌어요. 간통죄가 있었을 때 간통은 혼자서 못 하잖아, 그지? 그래서 반드시 공범으로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필요적 공범이지 반드시 공범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징벌죄가 아닌 공범은 많아요. 수뢰죄, 증례죄, 수뢰죄. 뇌물 혼자 주고받을 수 없잖아. 증례죄, 수뢰죄. 그다음에 뭐 형법 총칙에서 하겠지만 소유죄 이런 거 혼자 뭐 하자죠. 내란죄 이런 것들 여러 명이 공범으로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간통죄 있었을 때 간통죄에 대한 공범 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하더라도 다른 공범에도 효력이 미친다라는 논리가 이거였는데 지금은 뭐 없어졌으니까 이건 놔두시고요. 그 안에 판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판례에다 별표 한 5개 넣으세요. 이쪽 판례. 이게 이번 시험에도 이게 비슷한 게 비쳤던가 그래요. 계속 나올 수 있어. 한번 나오더라도 최근 판례 부분이니까. 자, 바로 이 판례입니다. 고소불가능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를 할 수 없다. 즉 무효가 돼버립니다. 무효인 고소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 명이 ABC의 공범 중에 A만 처벌해 달라 그래도 BC도 고소된 걸로 치죠. 그죠? 고소불가능 원칙 때문에. 그 다음에 A만 처벌하지 말아, B만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도 A, C도 처벌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공범 중 한 사람 대해서는 고소를 처벌해 달라라고 하면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아 달라 그래도 고소 취소로서 적법하죠. 다 고소 안 된 걸로 되죠. 그렇죠? 근데 일부 대선 처벌을 원하고 일부 대선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그러면 모순이 되죠. 일부만 처벌해 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 다 처벌해야 되고 일부만 처벌하지 말아 달라면 다 처벌을 못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모순된 고소가 나오면 적법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없다 해도 해놓으세요. 없다. 그러면 공수기각 판결 내려야 됩니다. 공수기각 판결. 무효니까 공수기각 판결. 써놓으세요. 무효이기 때문에 공사 판결한다. 무효로서 공수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따라서 공수기각 판결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판례가 더 중요한 건데, 이게 그 성범죄가 친고죄였다가 친고죄가 아니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범죄가 과거에는 일단 친고죄였어요. 강간범죄가 친고죄였다가 성폭력 특별법이 들어오면서 여러 명이 합동 강간을 했으면 이 비친고죄로 됐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 합동해서 나를 강간했다 해서 비친고죄로 고소했어. 근데 검사가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친고죄로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그럼 법원 판사는 뭘 가지고 재판해야 되죠? 비친고죄로 재판해야 될까? 아니면 친고죄로 재판해야 될까? 심판의 대상을 정하는 사람이 이 피해자야 아니면 검사야? 검사죠, 그죠? 검사가 심판 대상을 정해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렇게 비친고죄로 고소했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기소하면 법원 판사는 친고죄로 재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해야 되지, 그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친고죄로 됐으니까. 그래서 재판 도중에 피해자가 비친고죄 고소했다가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해 고소 취소를 해버려요. 고소 취소를. 그러면 친고죄의 경우에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 취소하면 그 고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도 미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판사는 무슨 재판 해줘야 될까? 고소 취소했으니까 공사 판결 해줘야 되지, 그지? 자, 요 판례 아주 중요하다. 읽어볼게요.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 사실을 심판한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한 것이 아니므로, 자, 그 다음 노랗게 된 부분 줄 쭉 치고,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했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줄치고 다 할 수 없으니까 고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비친고죄로 변경된지 않은 한, 자, 그 다음 중요해요. 법원으로서는 친고죄 소송 조건이 되는 고소 유효하게 존재한지를 직권으로 조사하면 된다. 직권으로, 즉 뭐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 심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고소 불가능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피고인과 공범관계 있는 사람에 대한 고소 취소였다면 그 효력은 피고인에 대해 미친다. 그럼 무슨 재판한다고? 공수기각 판결합니다. 메모해 두세요. 공수기각 판결한다. 327조 5호가 적용돼서 공사 판결로 끝내야 된다.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소 주관적 불가능 원칙의 적용 범위 두 개죠. 절대적 친고죄는 신분관계에 있던 어떤 적용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사모 비누, 그지? 사모님 비누는 사모님이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적용됩니다. 사자묘의저주 등 절대 친고죄 경우는 항상 고소 불가능치 적용이 돼요. 근데 상대적 친고죄가 문제죠.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고죄가 되는 경우, 그때는 신분관계에 있는 자끼리만 친고죄 되니까 고자들끼리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촌하고 큰 조카, 작은 조카, 그 다음에 조카 친구, 뭐 학교 친구, 군대 친구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서울 세고 왔더니만 집에 키우던 소가 몇 마리 없어졌어. 뭐 요번처럼 추석 연휴가 길었는데 추석 연휴 갔다 오니까 없어졌어. 그러면 요즘엔 뭐 크게 농사 짓는 다 CCTV가 있어요. CCTV 돌려보니까 뭐 실제 그런 있어요. 동생이 소를 몇 마리 들고 가. 이런 개새끼가. 그다음에 이 경우는 큰 조카, 작은 조카가 자꾸 친구가 가서 소 한 마리, 두 마리 갖고 가서 어디 팔아쳐먹은 것 같아. 그래서 삼촌이 화가 나가지고 이 새끼를 처벌하려고 그래서 큰 조카 이놈의 새끼가 나쁜 놈이어서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하면 작은 조카도 고소된 걸로 돼야 안 돼요? 돼요. 이거 친고죄니까. 삼촌이 작은 놈이면 봐주고 싶어서 고소 취소하면 고소 취소 효력이 큰 조카에게 미칠까 안 미칠까?
미쳐요. 그래서 둘 다 파출소에서 나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요. 근데 이 조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둘은 고소 취소해서 3차 고소 취소 집에 갔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있어야 돼요. 그냥 얘는 고소 하나 안 하나 처벌되니까. 그래서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소는 비신분자에 미칩니다. 그리고 삼촌이 얘들은 봐주고 얘만 처벌할 때 고소하면 고소의 효력이 안 미치죠. 얘는 뭐 고소가 없는 거니까 처벌 안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잘 봐둬야 됩니다. 6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봐보죠. 상대적 친고죄. 범인과 피해자 사이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친고죄로 되는 상대적 친고죄, 친족 상도로 있어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력, 비신분자다. 누구죠? 밑에 써놔. 비신분자 밑에 친구, 조카 친구입니다. 조카 친구에 대한 고소력은 신분자, 누구지? 조카지, 그지? 조카라고 써놓고 조카에게 미치지 않고 신분자, 조카에 대한 고소 취소는 비신분자, 조카 친구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정부가 뭐 다들 조카야 조카 그러면 이거 고소 불가하면 지금 미치죠. 자, 주의에 불펴놓고요. 많이 요런 정도는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방갈로서 한번 절대적 즉시고발에다가 별표 한 4개나 여기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요거하고 4번 방갈로 4번 반의사 불벌죄하고 각각 별표 4개씩. 친고죄는 정도 즉시고발에는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위로 둘을 처벌하는 거 양벌 규정을 그랬지, 그지? 양벌 규정. 친고죄의 경우에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람을 일일이 지목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양벌 규정. 근데 고발의 경우는 지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종 국세청장 그다음에 뭐 행정기관이 하는 고발은 다 즉시 고발이고요. 즉시 고발은 친고죄 고소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국세청장이 법원에 대해서 고발을 하더라도 대표이사 자연인까지 고발된 걸로 되지 않습니다. 일일이 다 고발해야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의 의사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기관의 의사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 명예훼손의 경우에 정범만 고소하더라도 고소 비시 교섭범 정범도 고소된 걸로 되지 않습니다. 정범만 배상금을 내 가지고 손해배상금을 내서 고소 취소하면 고소 취소력이 비시에 안 미쳐요. 이게 피해자한테 오히려 유리하다 그랬죠. 돈 받고 하나하나 빼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이게 즉시 고발이에요. 즉시 고발의 판례. 거기 앞에 위에 일단 본문을 정리해보죠. 조서범 처벌법이나 관세법상 등의 즉시 고발의 경우는 그 특별요건을 구별하는 범인 개개인에 대하여 따지하므로 고소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에 동감해서 없다. 고소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61페이지 맨 위에 없다. 자, 그리고 판례 보죠. 조서범 처벌법 6조는 조서에 관한 범칙 행위에 대하여는 오직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릴 문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발, 이게 즉시 고발 또는 전속 고발이란 말이에요. 더 줄여서 즉고발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즉고발에 있어서는 고소 불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거는 그 국세청장 등 행정기관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고발의 구별부는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 행위자와 법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발이 있나 없나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친고죄 고소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죠? 하나하나 다 있나 없나 판단해야 돼요. 자, 그다음 판례. 이 일을 못해가지고 자주 질문을 하는 판례인데, 이거 왜 또 나왔어? 요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은 일을 하죠. 경제검찰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들이 함부로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담합하는 걸 막아요. 담합이라는 것이 서로 짜고 하는 거잖아. 담합행위. 최근에
라면값 인상 있잖아. 라면값. 옛날에 있었던가? 라면값, 라면 1위가 농심. 이거 뭐야? 빙그레가 있나? 빙그레.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오뚜기. 여러 개가 있는데 담합을 하잖아. 그러면 단속하는 기법이 담합을 가장 먼저 가서 신고하는 사람한테 과징금을 면제해줘요. 그럼 과징금이 한 2천억씩 되거든? 회사 하나에 2천억씩 맞으면 휘청휘청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신고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공정위, 요즘에 김상조인가? 공정위가 농심만 여러분들이 했다고 즉시 고발하잖아요. 즉시 고발하고 공소 제기했어요. 그러면 즉시 고발했고 공소 제기된 걸로 되니까 이건 적법하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농심만 같이 공범을 했단 말이에요, 담화기를. 그래서 농심에 대한 공정위의 즉시 고발이 빙그레나 오뚜기에도 미칠까 안 미칠까? 이 친박죄는 미치지, 그지? 미치는데 즉시 고발에는 안 미친단 말이야. 안 미치니까 즉시 고발에 공정위가 농심해 놓고 이 세 회사를 다 공소 제기했어요. 그러면 빙그레하고 오뚜기는 고발 없이 친고죄 고발 없이 공소 제기된 거이 되죠, 그죠? 그럼 이거 무슨 재판해야 될까? 친고죄 고소하고 똑같다 그랬죠. 고소 없이 공소 제기된 거하고 똑같으니까 327조 2호가 적용되죠.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 위반에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수기각 판결로 끝을 내줘야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공정위가 고발하면 다시 공소제기 할 수 있죠. 공사 판결이 기판리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상황을 이해하고 이 판례를 읽으면 이해가 돼요. 안 그러고 자꾸 읽으면 자꾸 이게 뭔 얘기죠? 그러면서 자꾸 질문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대상에 제외된 피고인들, 이 고발 없이 공소제기됐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대한 독점 규정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소추요건, 소송 조건이죠. 소추요건, 소조건, 소조건의 결여로 그 공소제기 절차 법률의 규정 위반에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동하여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수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재무 다 치고 재무에 해당합니다. 무효에다가 동일하로 치고 공수각 판결을 선고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법죄, 폭행, 협박, 명예훼손 이런 거 반의사 불법죄인데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논쟁이.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에 2번에다가 별표하고 줄을 쭉 쳐봐요. 그러나 반의사 불법죄는 친고죄보다 법익침해가 더 중하기 때문에 고소불허 원칙을 반의사 불법죄의 경우는 준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준용하지 않아요. 이게 더 피해자한테 유리하다 그랬죠. 자, 판례. 법익의 침해가 친고죄보다는 더 중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범죄를 친고죄로 한다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이나 후환의 두려움 때문에 고소를 주저할 수 있으므로 마련된 것이 반의사 불법죄이고, 자, 그 다음 출처. 반의사 불법죄는 배상이나 분쟁 해결의 취지도 있어 친고죄는 다른 의미가 있으므로 친고죄는 달리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할 수 있고 범인을 특정해야 할 수도 있다. 친고죄 고소는 범죄 사실에 대해 하는 거죠. 자, 그런 결론만 되고, 따라서 형사법에는 쭉쭉쭉 해서 공범자 간의 불가분원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믿고 입법이 불비는 아니다. 즉 법이 잘못 마련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만 보고 쉬었다가 고발 가보죠.